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요. 조선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조선업 살리겠다, 북극 항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하고 관련해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잘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재명 정부는 또 어떤 정책으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이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양승훈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조선업 현장에서 일도 하셨고 네. 공부도 하셨고 네. 지금도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 이 경남대에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조선업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예, 뭐 업종 뭐 정책 관련해서 협의체 같은 데는 계속 들어가서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이 바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협상, 그 한미 간에 지금 관세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로 카드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당선된 뒤에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서 기대가 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카드가 되는 건가요, 우리한테? 지금 미국이 국방부 관점에서 이제 해군 이제 함대를 증강하기 위해서 담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생산 역량 자체가 뭐 생산 외에도 그러니까 제조 역량 전반에 있어서 사실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는 좀 해보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테슬라라는 회사도 있고 기존에 뭐 GM도 있고 포드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리쇼어링부터 시작해서 다 하려면 어렵지만 해보겠다 이런 건데, 조선은 그냥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자꾸 이야기하다가도 못하고 예를 들면 목표가 지금 2054년까지 520척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연이 장난 아니거든요. 매년 뭐 비용도 한 10% 20%씩 늘어지고 더 늘어나고 있고, 뭐 주요 항모들이 뭐 1, 2년은 그냥 기본이고 3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국 건조에 법적인 준거도 있고 사실은 꼭 해야 하지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괜찮은 카드죠. 그러면 그런 제조를 해줄 역량을 우리가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건가요? 지금 뭐 일단은 그런 거겠죠. 중국에는 못 맡기잖아요. 네. 실질적인 이제 뭐, 위협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고, 일단 소극적으로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고장난 배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MRO라고 하는 거, 메인테넌스 네네네. 리페어 오퍼레이션스니까 이제 MRO를 좀 해달라 정도가 있고, 어떻게 니네는 그렇게 빨리 만들어? 그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그 공법을 가르쳐 주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하면서 지금 간접적인 협력과 MRO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좀 타진하는 수준인데, 네네. 근데 본인들 일정 맞추려면은 그 정도 갖고 될까는 좀 의구심이 들죠. 그 520척을 그 건조해야 하는 그 일정을 맞추려면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기를 내심 원하게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법률을 지금 개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그게 일단 일반적으로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존스법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번스 톨레프센 수정안이라고 해서, 그거는 자국 내 군함은 해외에다가 맡기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 수리도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사실은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거를 지금 수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 완전히 맡기려면. 그것도 사실은 카드는 꺼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 정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긴 하는데,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미국의 조선업계에 있는 노동자들도 싫어할 거고. 그렇죠. 여럿이 지금 그런 이해관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트럼프 2기 집권 지금 한 거잖아요. 2기 집권을 한 다음에는 이게 어쨌든 자기들도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한 거고, 살리겠다는 대상 안에는 방위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동맹국 방위비 압박도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 제조업도 살려야 되지만 또 우리한테도 막 압박을 해야 되는 처지가 있고, 그래서 이 협력이 미국 해군 군함을 한국 조선업이 건조를 해주거나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어색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약간 우리가 강짜를 놓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조선업의 판도를 보면은 처음에 영국이 한 100년을 근대적인 이제 조선업을 했고, 그 뒤에 잠깐 미국이 하다가 유럽이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간 게 1950년대 이후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90년대에 가져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선업 삼국지를 한 지가 지금 30년이고 네네. 미국은 거기서 도태된 지 거의 70년이고 네. 실제로 군함만 간신히 하는 건데 군함도 사실은 한 30년 전부터는 사실은 건조가 정말 안 되고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고소득 국가에서 생산직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제 그런 공대 나온 친구들이 엔지니어 하고 싶은 건 비슷하지만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이공계 전체를 빨아먹는 강력한 대안이 있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양질의 인력이 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만 못하죠.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네요. 실리콘밸리가 있어서 그 제조업으로 갈 공대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리콘밸리 돈 많이 줘서 우리나라 AI 뒤처진다고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AI 인력들 돈 많이 주고 데려오거나 키우거나 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제조업으로 또 예.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고 그러기도 해야 되잖아요. 뭐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할 때도 중국도 너무 화웨이나 뭐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이 지금 좋은 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이공계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경쟁이 약간 빨리 따라잡혀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건 있다 하는데 미국은 사실 더 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것도 재밌는 측면인데 그러면 그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은 막 들어 누워도 네. 미국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할 판이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나토 가입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정도일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 조금 더 한 뭐 호주 정도인데 그 중에 배를 군함 미국이 원하는 스펙을 맞출 수 있는 건 한국하고 일본 정도인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은 규모가 그렇게 조선소들 야드가 크지가 않고 지금 미국에서 봉착하는 문제가 야드가 규모가 작고 도크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좀 큰 도크가 있는 조선소는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서 최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넓은 땅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소의 도크의 크기도 크고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이점이 별로 없고 일본도 사실은 공법적인 우위는 우리나라한테 이제 2000년대에 이미 네. 완전히 추월당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맡겨 보면 이제 한국이 훨씬 낫다는 건 그래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금 야드하고 도크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야드는 작업장 잘 전체. 모르시는 분. 야드는 작업장 전체.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 네. 도크는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배를 띄우는 거죠. 블록을 가지고 최종 조립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물에 띄워서 진수라고 하는데 네. 진수하기 전까지 작업하는 공간. 그러니까 블록으로 있던 거를 배 모양으로 만드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네. 이제 웅덩이가 필요한 건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큽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가 큰데 뭐 중국에 맡길 건 아니니까. 도크가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크다. 네네네. 그러면은 더 큰 배를 건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한 번에 여러 척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한 척을 할 도크에서 수도 여러 있고. 척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린 잘 하거든요. 일본은 왜 도크가 작나요? 일본이 이제 대형 선박 사업을 포기했어요. 9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사실은 별로 안 해봤고 작은 함선들은 사실은 뭐 할 수 있겠는데 뭐 잠수함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큰 함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모나 이런 거는 뭐 맡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한중일 삼국지인데 중국은 미국하고 뭐 사실상 이제 적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일본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 정보를 사실 교류해요. 네네. 근데 이제 배 항모나 뭐 전함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군함류를 설계를 하려면은 사실은 그런 정보 데이터가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일종의 군사 기밀 같은 걸 교류해야 되는데 중국하고는 그거는 못 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조선 안에서 좀 분야를 따져볼 수 있나요? 아까 MRO도 말씀하셨고 실제 건조를 하는 것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나눠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하나오션이 작년에 이제 필리 조선소라고 해서 조그만 조선소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좀 가져가 보려고 미국 내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좀 전문가들이 가서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MRO 사업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 땄어요. 15일 땄으니까 3일밖에 안 됐죠. 네. 그런 식으로 딴 게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이 풀어달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도크가 있는 조선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듈들이 표준화가 돼야지 이게 악의를 맞추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네. 이게 인터페이싱이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기술 지원 받고 싶은 게 있고 배를 빨리 효과적으로 짓기 위해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지 엔지니어링 지원도 좀 받고 싶은 게 있고 뭐 그런 거 일단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계속 그러니까 니네 조선소에서 지어줘는 지금 사실 그 말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서는 좀 중기적으로는 핵심 부품 우리가 빨리 못하는 거 있으면은 좀 가져다가 그거는 우리가 발주 우리가 낼 수 있게 법안 그거라도 고쳐볼게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이게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조선업 일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을 이렇게 있군요. 제일 가벼운 게 어떻게 보면 가서 고쳐주는 거, 뭐 네네네. 리페어, MRO라고 불리는 리페어하고 네네. 오퍼레이션 이쪽이고,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아 가져와서 네. 가져와서 하는 거고, 네. 제일 끝까지 가면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어서 당신들이 보내는 거고. 원하는 사양을 주면은 우리가 지어서 줄게. 최종 납품까지 아. 할게.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아, 그 중간에 있는 게 네. 뭐 잘 만들 수 있게 뭐 기술을 지원을 해줄게,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중간에 그리고 있다는 이제 거죠. 핵심 부품을 좀 만들어 주는 게 그 다음 단계고 그다음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블록 모듈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고 나중에는 블록 모듈들을 뭐 여러 개를 붙여 가지고 한 번에 하면은 빨리 되니까 아. 그렇게 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전선을 시키겠죠. 아, 배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뭐 그 무슨 블럭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서 띄우는 건가요? 배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강판을 구부려서 잘라서 조그만 블록을 만들었다가 블록들 여러 개를 붙여서 점점 규모를 키우고 규모가 다 완성돼서 배 모양이 되면 그걸 도크해서 최종 조립해서 물에 띄워서 보내는 거니까요. 아, 레고처럼 생각하면 예, 레고처럼 생각하시면 아, 되는데 그래요? 아. 거기에 이제 비싼 부품들이 따로 있긴 하죠. 뭐 네. 엔진, 그다음에 이제 군함이니까 관련된 레이더도 있을 것이고 뭐 무장도 있을 것이고 뭐 거기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자재들이 많으니까 뭐 무인 함정 이러면 관련된 항법 시스템도 있을 거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붙이는 거죠. 아,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그 모듈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레고를 다 조립을 하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핵심 부품을 예. 만드는 제가 건가요? 정리해 볼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배는 사람들이 다 그 뭐지? 주문주 제품이니까 단품으로 하나씩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공예품처럼. 한국이 뭘 달성했냐면 배를 빼빼로처럼 만들었어요. 빼빼로요? 그러니까 양산하는 것처럼 아, 빠른 속도로 빠르게 이제 도면을 아. 숙지해가지고 마치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이제 만드는 공법을 어마어마하게 개선을 한 거죠. 아. 근데 그게 단품으로 나오는 거랑 다른 생산성이 훨씬 좋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라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하나하나 하면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할 때는 네네네. 이게 로스가 굉장히 시간적인 이 로스도 많고 사람이 아. 군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최적화가 돼 있는 거죠. 만드는 아. 작업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게 컨베이어 벨트로 하듯이 그렇게 네. 공정을 우리가 개발을 해놨다 우리나라 예. 조선사들이.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설계도 사실은 빠르게 만들기 위한 도면을 제일 잘 만드는 거죠. 아. 일본은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네. 납기까지 딱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 뭐 이거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잘 하되 이제 이렇게 큰 거를 빠른 속도로 납기에 맞춰서 적당한 이제 그 기술력으로 제공하는 걸 잘 못하는 거죠. 아, 사라강님이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수공예품인데 속도가 빠르게 만드는 거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걸까요? 학습이 굉장히 빠른 거죠. 아. 이제 첫 번째 배에서 그 뭐랄까 여러 배를 한 번에 수주해가지고 시리즈로 뒤로 갔을 때 빠르게 익혀가지고 마치 기계가 하는 것처럼 작업자들이 그걸 익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네. 도면을 작업자들 편의에 맞춰서 빠르게 수정해 주는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하는 거죠. 아, 그걸 위해 설비도 이제 동선을 이제 최적화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죠. 우리가. 네. 근데 미국은 아까 일본은 뭐 잘 만들지 몰라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거 못 하는 거고 미국은 수준이 어떤 거예요? 미국은 그 전 단계에 멈춰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용접을 해서 배를 짓는다까지만 알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빠르게 하려면 지금 뒤에도 있지만 도크 네. 편성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크레인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크레인을 사야지 한 번에 무거운 걸 드니까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설비도 없는 거고 그걸 조정하기 위한 물론 이제 미국이 모든 공학을 잘하죠. 공학은 잘하는데 이거를 조선업에 도입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시스템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큰 크레인이라는 게 우리 가끔 뉴스에 나온 골리앗 예, 크레인 골리앗 이런 크레인. 거. 그래서 뭐 한 1,000톤 정도 드는 네. 거 그런 거 설비도 안 써왔고, 아. 그러니까 그냥 작게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람들 그냥 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은 군함 발주가 지금처럼 갑자기 늘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이게 뭐 방사청 사업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 뭐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다급하게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쉽지가 않죠. 아, 아니 골리앗 크레인 노동자분들 올라가서 시위하실 때만 아, 뉴스에 네네. 나오고 아, 예, 그러는데 저도 그게 사실 그렇게, 기술의 상징이군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한화옥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인수한 거는 아까 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인수한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근데 그게 군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일단 상선을 하는 일반 선박을 하는 조선소긴 한데, 근데 이를 같이 좀 손발을 맞춰봐야 그쪽에 선사들하고 파트너십이 있어야 이제 다음 단계가 되고, 일단 여기서 뭐 MRO 같은 건 해볼 수도 있고 고치는 거 정도는 해볼 수도 있고 하면서 이제 야금야금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군 MRO 시장이 굉장히 큰데 기존에는 사실 유럽이 하거나 일본이 많이 했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 필리조선소 어디 있는 겁니까? 필라델피아인가요? 예, 지금 갑자기 위치가 생각이 안 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따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실제 만들어서 납품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법 개정 움직임 좀 있나요? 이게 법들이 근데 막 50년, 100년이래요. 예, 형성된 지. 그래서 굉장히 미국의 그러니까 선박과 관련된 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처럼 돼 있는 거라서 수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많겠죠. 뭐 예를 들면 선박에 대한 거 해운 업체도 그럴 거고 그나마 남아 있는 7개 정도 군함을 하는 조선업 소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뭐 노동조합도 있을 거고 그런 데들의 반대가 지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아닌 데서는 군함은 만들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스펙의 군함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근데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또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2014, 15년에 어디 우리나라가 그 대영 제국 군함을 수주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대우군이. 그래요? 예. 영국 이제 군수 지원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전함 자체는 아니고 그걸 이제 후위로 따라오는 선박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토 국가나 혹은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의 이제 작업하는데 미국이랑 작업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레코드가 되긴 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 안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네 영토 아닌 데서 군함을 만들어서 들여오면 안 된다고 하는 네, 거는 맞아요. 뭔가 안보 문제요. 배가 워낙 크니까 거기 뭐 이렇게 도청 장치에 심어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국밖에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도 있는 거고 거기에는 단순하게 안보상 문제가 아니고 업계 이해관계 문제와 이 노동계 이슈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최근에 근데 뭐 나온 뉴스들 중에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조선업 재건 구상도 좌초된 거다. 뭐 이런 해설이 있고요. 그 이유는 백악관에서 조선 관련된 이 인력이 전담 사무국 만들었었는데 다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 지원 받는 수준으로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큰 소리 떵떵 쳤던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노미 상태 아닌가. 예, 근데 뭐 이 수요가 있는 거니까요. 사업 자체의 수요가 분명하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미군이 잘 다녀야 한다는 우리 그 분산된 치명성 이런 개념을 사실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이 분산된 치명성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어렵게 그게 이제 들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미군 배가 위협을 받았을 때 어느 바닷가 어디서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군함이 다 어디에 퍼져 있더라도 각각의 군함이 그 정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군력이 훨씬 더 강화돼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현재는 좀 아노미 상태인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기조대로 하면 사실은 이제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지금 뭐 하면은 되는 거여야 할 텐데 제조업에서 뭘 만든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의 숙련도 누적되어야 되고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이 누적되어야 하고 또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어야 지금 트렌드에 맞는 뭔가를 할 텐데 미국은 굉장히 로컬에 한정돼 있고 기술력은 없고 숙련 노동자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좀 트럼프의 그 계획의 사실 전체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지. 그게 마가잖아요. 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살린다는 일 자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혁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단순한 산업재, 대량 생산,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숙련을 사람으로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랄지 뭐 자동화랄지 그게 가능한 쪽은 쉬울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굉장히 복잡도를 제어해야 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공정의 다양한 전공의 협업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건 굉장히 조정 수준이 높다는 거거든요. 조정 수준 높은 제조업을 갑자기 그렇게 희망한다고 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게 제일 만만한 거죠. 그냥 와가지고 지어 그러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생산성을 맞출 수가 있고 왜냐면 사람 손 별로 안 타니까. 자동차는 복잡성이 덜한 건가요? 네, 그렇죠. 모듈화가 완전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자동차가 이제 단순화된 모듈화 제품이 된 거기 때문에 중국이 특히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따라잡지 못한 단 하나가 엔진이거든요. 네네. 중국이 엔진을 못했는데 엔진 빼고는 쉬우니까 하는 건데 그런 종류의 것들만 미국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 복잡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빨리 따라올 수 있었다 이런 네, 거네요. 맞아요. 그럼 미국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조선은 어떤 거예요? 조선은 뭐 복잡한 일단 거죠. 사람 손 타는 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고 도면도 사실은 숙련인데 이것도 해본 사람이 별로 없고 물론 이제 미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벡텔 이런데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은 네네. 제법 있고 그런 건 하지만 그게 또 바로 또 선박에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려워서 그것도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 조선업계가 뭐 대단하게 지금 메리트가 그 구직 시장에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데는 어때요? 글쎄요. 뭐 디램 이런 거는 금방 다시 또 따라오잖아요. HBM까지도 따라오는데 뭐 네. 근데 자기들이 설계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잘하지만 생산은 또 못하니까 TSMC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인텔이 그걸 못하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시대라서 자동화된 공장 갖다 놓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AI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AI가 고장난 AI 알고리즘을 못 고치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역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전체를 이제 매니지하고 실제로 고쳐본 경험이 있다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자동화된 공장을 그냥 떨렁 갖다 놓으면 되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사람이 손을 대야 하는 네.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성이 있는 네. 공정은 사람이 손을 대야 한다. 거기마다 의사결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의사결정이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런 거를 뭐 AI가 할 수는 없죠. 옵션 몇 개를 제시하고 결국 정하라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트럼프의 꿈은 만만치 않겠군요. 예,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요 다음 질문 좀 여쭤볼게요. 북극 항로 얘긴데요. 네. 그 지금 아까 쭉 말씀 나눈 건 이제 미국 한미 어떻게 보면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협력을 기회를 여쭤봤는데 북극 항로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북극 항로는 미국 알래스카 쪽에서 북극을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항로. 그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북극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건데 그거 이제 뚫리면은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다면서요. 세빙선은 우리가 제일 잘 하니까요. 뭐, 세빙선 얼음 깨는 예, 배? 그거를 실제로 러시아랑 많이 이제 사업을 해봤죠. 팔아봤죠. 러시아에 이것도 대우조선에 이제 하나오션이 했던 건데 뭐 15, 16, 17년 이때 이제 한 20척 정도 해봤고 운영 다 해봤고 경험이 누적돼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데 미국하고는 안 해봤죠. 사실은 북동항로하고 북서항로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북극 항로 중에 동서가 있는 건가요? 이 북서항로가 이제 캐나다가 끼고 있는 그린란드 캐나다가 끼고 있는 그 항로고 북동항로는 러시아가 이제 이 러시아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쇄빙선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북극 항로 개발을 향해서 미국이 계속 갈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수주할 기회는 많이 생기겠죠.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뚫고 싶으니까 뭐 덴마크를 그린란드를 사내 만에 뭐 이러고 있는 것일 텐데. 미국이. 네, 뭐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아마 수주할 기회는 많을 것 같은데 쇄빙선을 많이 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극의 빙하를 빨리 깨면 더 빨리 녹을 거니까. 깨면 더 빨리 녹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기후 변화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런 복잡한 생각은 드네요. LNG 얘기도 요즘 나오잖아요. 그 지금 이건 바로 현안인 것 같은데요. 8월 초까지 지금 관세 협상 그 끝낸다고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카드 내놓으라고 이제 할 텐데 그 중에 뭐 방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LNG 수입하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입하게 되면 운반을 많이 해야 되니까 LNG 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조선업에 뭐 수혜가 오지 않겠냐 이런
궁금증이네요. 아니 뭐 그러니까 아마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맞고 사실은 뭐 러시아로 올 경우에는 뭐 북한을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가 있겠지만 파이프로 연결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오는 LNG는 뭐 어쨌든 우리가 배로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만큼의 네. 수요는 생기겠죠. 지금 LNG선, 쇄빙선 이건 우리나라 쇄빙선은 어디에나 탑재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하려는 거는 LNG인 거죠. 쇄빙 LNG선인 거죠. 쇄빙 LNG선이요. 네. 그러면은 쇄빙 LNG선이면 뭐 예컨대 미국의 가스를 네. 북극 항로 통해서 유럽으로 일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겠죠.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 반대로 건가요? 가는. 근데 이게 조선업 상승 사이클이 있다가 지금 다시 또 피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사이클 끝났다라고 판단하진 않는데 왜냐면 지금 왜 약간 떨어졌냐면 사실 떨어졌어도 뭐 이게 수주가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해 부진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 IMO 때문이에요. 국제 해사 기구가 사실 지금 가이드를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비 제한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지금 연비 규제를. 그리고 이제 탈황 설비하고 탈탄소 설비를 사실은 강화하라고 계속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약간 계속 유예하고 무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해운사들이 옛날에 연비가 안 좋고 탈황 설비가 탑재되지 않은 선박들을 그냥 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규 발주를 잘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규제가 강화돼서 배를 자꾸 바꾸는 그렇죠. 게 규제를 좋은 엄청 거네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제가 없고 사실은 지금 LNG 추진 선박 단계인데 이제 좀 지나면 암모니아로 가든 수소로 가든 갈 건데 그 단계에 지금 우리가 제일 빠른데 우리는 많이 들어오면 그래요? 좋죠. 그리고 네. 규제를 세게 할수록 중국 배보다는 우리 배가 낫죠. 그러니까 배도 자동차하고 똑같이 네, 그 친환경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LNG로 주로 배가 운행되는데 해운사들이 그 다음으로- 로비를 엄청 해요 지금. 그냥 굴리게 해달라. 지금 돈이 없다. 배를 교체하려면 한 척에 뭐 1,000억, 2,000억씩 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돈이 일은 없다. 아니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차는 전기차로 가고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로 발전해서 전기를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차 컨셉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배터리로는 안 돼요. 너무 출력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무거우면 사실은 여기에는 많이 뭘 실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좀 다르잖아요. 차는 뭐 사람 뭐 4명, 5명 타고 뒤에 뭐 싣는 건데 얘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은 잘 안 하고 뭐 요트에는 하죠. 배터리 선박할 수 있는데 큰 배 같은 경우는 지금 암모니아가 일단은 대안입니다. 암모니아를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액화하고 이제 그 가공하는 과정에 수소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해 보겠다. 지금 그 단계죠. 암모니아가 태우고 나면 뭐 수소와 물밖에 안 남으니까. 네. 그 낯선데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쓴다는 거는 암모니아 추진체를 근데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는 구동을 해봤고 우리도 실증은 다 해봤는데 시장화가 얼마나 되고 얘가 안정성 얼마나 확보가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안정성이라는 거는 암모니아 냄새 맡아보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농축된 암모니아는 위험합니다. 이제 그 누액됐을 그러니까 그 누출됐을 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제어하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때요? 암모니아든 수소든 뭐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뭐 탑티어에 있긴 한데 유럽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우리 마치 LNG 화물창을 뭐 프랑스가 아직도 그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약간 해자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기술 쪽에 가깝죠. 물론 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넘어가서 여쭤볼게요. 그것도 훨씬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조선소에서 요새 인력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렇게 호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뭐 1,000명 정년퇴직하면은 100명만 채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상황이 어떨까요? 생산직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놓고 업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지금의 이제 이 조선업이라는 게 한 몇 년 동안 물량이 뭐 100만큼 되니 뭐 이거 급한 거는 그냥 이주 노동자를 쓰자. 그리고 하청을 쓰고 뭐 일당으로 뭐 업체들이 쓰는 거 눈 감아 주자. 일당이라는 거는 물량팀 이제
하루 단기로 계약하는 분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는 게 업계에 파다하게 있어서 저는 그거 너무 단기적인 대응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이주 노동자들 지금 장기 계약이긴 해요. 5년 왔다 갱신하고 5년 왔다 갱신하고 비자가 그런 식으로 돼서 이분들이 정착하면 뭐 준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청년들이 조선소를 싫어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하청으로 일하기 싫어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정규직 뽑으면은 현대자동차만큼 오는데요, 뭐 경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청으로 조선소까지 가야 되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숙련 그 생산직 인력을 전체에서 30-40% 정도는 좀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뭐 30-40% 너무 크다면 적어도 20-30% 선에서는 좀 우리가 이제 고도의 이제 숙련 인력으로 좀 양성해 보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장기적인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쓸만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6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는 그래도 용접공이 있어요. 네. 제 또래까지는 이제 좀 있는데 그 뒤에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도 용접사 막내가 다 8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다 40대, 30대 후반. 네. 그러면 이게 업이 계속 그 기술이라는 게 도면을 잘 그리고 뭐 공학 계산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보고 거기서 노하우를 쌓은 그 생산직들의 그 노하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저평가하거나 약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통령이 만나면 좀 네. 당분간 좀 뽑으세요 하면 좀 뽑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이건 직접적인 정치적인 네. 방법일 건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너무 지금 조선업의 문제는 하청하고 원청하고 임금 격차가 생산직이 많이 난다. 네. 그래서 그 바닥을 하방을 좀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자. 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가가 올라가야겠죠. 네. 하청에게 주는 그 하도급 단가가 올라가야 될 건데 근데 지금 하도급 단가를 올려주면요. 거기에서 일하는 본공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임금 대신은요 고정비니까 이거 안 쓰고 매일매일 일당으로 급할 때 그냥 업체들이 그 물량팀이라고 전문가들 하루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주고 쓰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제어를 잘 하면 제도로 좀 막으면 그럼 어쨌든 본공을 써야 하고 단가가 올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임금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올려줘도 그 하청 중소기업들이 또 정규직을 안 뽑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좀 그래 들여다봐야 같이 되겠네요. 풀어야지 이쪽이 좀 그리고 하청의 단가가 높아지면은 정규직을 뽑을 유인이 생기죠. 밖에다 아웃소싱 줄 거보다 우리가 더 싸게 운영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린 규모도 있고 HR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면 뭐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해가지고 제일 그 험난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협상하는 거인 것 같은데 조선업이 어쨌든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막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면 어떤 태도로 이 조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거 급하게 꺼낼 필요는 없고 이미 인지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본인들이 하면서 지금 계속 물리는 상황이랄까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품 안에 갖고 있다가 협력적인 태도로만 우리가 동맹국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몇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장점은 뭐 기회될 때마다 어필하면 좋겠고 이걸 뭐 전면적인 카드로 내는 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낼 필요는 없다. 그럼요. 급한 게 우리가 아닌데. 그쪽에서 아쉬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양승훈 교수님하고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5시 50분 라이브입니다. 네, 근데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는 끝장 뉴스 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승훈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